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 태동기의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시인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런 글자를 써주시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글자일 겁니다. 너무나 유명해서요. 논어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왈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논어에, 그러니까 공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논어라고 하는데 그 첫 구절에 이 글이 있는 이유는 공부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를 아마 우리 인류 최대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 공자님께서 후세 여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장 강조하고 싶으니까 가장 먼저 했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도 학습 합니다. 학습. 그래서 이건 배우고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 할 때 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가지고 학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들을 그 뜻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미 전부 다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배움이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몰랐던 사실, 궁금했던 것을 배우고 익히면 그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사실은 공부가 즐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 한번 대보세요. 어쩔 수 없이 취직시험 보려고 또는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공부하는 측면이 강해.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 들어가지고 뜬금없이 나이 50이 넘어서 갑자기 배우는 게 재밌어져가지고 이게 뭔 일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말이죠. 기억력도 나빠지고 하는데 갑자기 배우는 게 재밌어지고 왜 옛날부터 이런 즐거움을 갖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젊었을 때 감각이 아주 예민하죠?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 기억력도 오래가죠? 그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배움의 즐거움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배우는 건데,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설프게 한 것을 또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한 것들을 쫙 말로 때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또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주워 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어떤 원리나 또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이 전개돼가는 과정, 이런 메커니즘을 정리해 놨는데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말이죠. 또 이해해야 하는 이해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먹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익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배운 것을 영원히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한 번 배웠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좀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늘 익혀야 되는데, 이 익힐 습자가 재밌어요. 이 습자가 원래 이제 이 위에 붙어 있는 이것은 여러분 그림 봐봐. 원래 상형 문자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깃우자입니다. 깃털 우자, 날개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마치 날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스스로 자자야. 스스로 자가 아니라 이건 백이죠. 날개짓을 100번 해야 겨우 익힐 수 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미 새가 이렇게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알이 부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제 새끼 새들이 이렇게 그냥 알을 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어머니가 쪼아주고 안에서 새끼 새들도 그걸 뚫고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줄탁동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날개가 있지만은 어린 새들은 꼬마 새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두세 마리 이렇게 새끼 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 나는 놈들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웁니다. 힘들어요. 나는 것 자체를. 그래서 몇 번씩 연습하고 날아보려다가 못 날고 다시 또 벌벌벌 떨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어미새는 옆에서 뭐하냐 해봐 날아봐 하면서 막 찌찌빼빼 아기 새가 결국 날개짓해서 혼자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야. 결국 선생님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조금만 알면은 점수는 나올 텐데요. 알겠어요?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뭐하게? 습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연습하게 만들려고. 알겠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되게 습을 안 해. 그냥 강의만 듣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문제 풀어. 그래서 안 풀리면은 좌절해.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학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개념이나 메커니즘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 혼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대신 숨마저도 야 날개짓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이렇게 교재를 보여줘 가면서 요거 밑줄 그어라. 요거 되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나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몇 벌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에 비해서 아마 2벌, 3벌 정도를 여러분들이 학뿐만 아니라 습까지를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왜냐? 여러분들 때문에. 알겠어요? 영어도 이제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이 따야 될 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국사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그냥 완전히 해결해 버리자. 이런 취지로 선생님이 몇 벌씩 해드리니까 학과 습을 계속해 나가니까 알겠어요. 조금 그 진도가 빠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새로 말하면 이미 날 줄 아는 친구들은 멀리 날아가면 됩니다. 날아가서 말이죠. 먹이 활동을 하세요. 가서 그 애벌레도 잡아먹고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하고 아직 못 나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야 힘내 더 날개짓 해 더 빨리 날려야지 이놈아 하면서 말이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해주는 셈이니까 진도가 느리거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지난번 했던 것들을 잘 떠올리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 항상 우리가 경제라는 놈을 접근할 때는 국가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이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농본주의 경제 정책 그렇습니다. 농업은 장려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토지 개간을 장려했다. 양전 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어요. 어느 때나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그래 안 그래? 또 땅이 있으면 일일이 땅을 다 조사해서 장부에 실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양전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수리시설을 만다든지 이미 수리시설도 저 멀리 삼한 때부터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요. 기술은 따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농기구를 개발하고, 그죠? 기타,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서 농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왜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느냐 그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가지고 결국 양반들의 돈을 빌려 쓰다가 그죠? 곡식을 갚지 못하게 돼가지고 노비가 돼버리면 국가로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양반의 노비가 늘어남으로써 개인 재산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될 수 있으면 농민이 몰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세금 낼 수 있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그러고 사교육비를 덜 들게 하려고 그러고 국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경제에 이렇게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너무나 부담이 커요.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요. 집세 부담이 너무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못 살겠다고 그냥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면 세금을 거둘 수 없으면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걸 뭐라고? 농본. 대신 뭐냐? 상공업을 억압하는 정책. 뭐예요? 억상정책. 외울 필요 없이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억상정책에서 사치와 낭비는 또 빈부격차가 커지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상공업을 억압했고요. 근검 전략을 강조했고 쭉 나와 있죠. 국가의 통제력이 농본주의 경제정책이나 상공업을 통제하던 통제력이 약화된 게 16세기 이후입니다. 알겠어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더라. 예.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이 늘어서 무슨 생산이 생기면? 잉여 생산이 생기면 사람들이 먹고 쓰고 남는 물건을 그냥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 뭐가 발달해요? 교역이 발달합니다. 물물 교환이 발달합니다. 시장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16세기쯤 되면 농업 생산이 너무 늘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죠? 잉여 생산이 많이 생겨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일부 전라도 지방에는 오일 정기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말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상공업을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해 가더라. 국가 통제력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중앙 집권적 정치를 추구했던 훈구파가 몰락하고 16세기 이후에는 누구예요? 사림들이 그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그죠? 일종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림들이 집권함으로써 상공업에 대한 또는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됐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전법 개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했다. 뭘 지급했냐? 땅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었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을 준 목적이 뭐냐? 이걸 의외로 잘못 씁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미 고려 말 1391년에 그죠? 1391년에 과전법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 조선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시행된 것이지만 사실상 조선시대의 토제도로 본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사망하거나 반역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항상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휴량전이랄지 수신전이랄지 휴량전은 누구한테 지급한 토지예요? 과전법에서 그렇습니다. 유가족들한테 준 것이 휴량전이죠. 그 다음에 미망인한테 그죠? 하급 관리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부인한테 자기 남편이 가진 토지를 물려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신전이죠. 그 자녀한테 뭐야? 휴량전이죠. 결국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땅을 받은 관리는 그 자손이나 부인에게 토지가 세습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알겠죠? 이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한 번 과전으로 지급해버린 경기도 땅은 다른 사람한테 과전으로 주기 힘들단 말이야. 세습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밖에 다른 땅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경기도에 있는 땅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줄 땅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은퇴한 관리들, 퇴직 관리들한테는 주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부터 얘기했습니다. 현직 관리를 직관, 퇴직 관리를 산관 그랬는데 산관에게는 주지 말고 토지를 주지 말고 직관에게만 주자. 이게 바로 직전법이네. 언제? 세조 때. 그래서 과전법이 그 과전법 안에 있는 모순 취급해야 될 땅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한테 다 주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 그래서 현직 관리만 주기로 했다. 이게 바로 뭐야? 직전법. 다시 이것이 더 강화돼서 관수, 관급.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병행되던 직전법이 마저 폐지됨으로써 뭐예요? 올 녹봉제. 모든 관리들은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관료들한테는 녹봉, 월급을 현물로 주는 쌀이나 배로 주는 녹봉제로 가더라. 이 변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알겠죠? 개념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학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습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또다시 이렇게 습을 잘 하라고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혼자 습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가끔 와서 여기 쳐다봐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뒀으니까 차이를 잘 보십시오. 과전법과 직전법과 관수관급 그 다음에 녹봉제로 가면서 여러분 시기 언제냐도 잘 묻고요. 때로는 배경, 목적도 잘 묻고요. 알겠죠? 하나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하니까 이 표를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 밑에 고려 전시가와 조선 과전법의 차이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제도 확립, 수치체제 확립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냐 다 했습니다. 조세, 그 다음에 공납, 그리고 역, 군역과 요역 이렇게 얘기했죠. 조세는 어때요? 조세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조선 초기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걷어들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었다. 그런데 멍청한 놈들 하면서 세종임금이 차등 있게 해야지. 농사가 잘 된 때와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때 또 좋은 땅을 가진 놈과 나쁜 땅을 가진 놈 이걸 구분해서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머리 좋은 세종임금께서 공법을 시행.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공법. 오케이? 공법을 시행해서 전분 6등 토질별로 땅의 등급을 몇 개로 나눴다고? 6개로 나눴습니다.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밭전자죠? 나눌 분자죠? 몇 등으로? 6개 등급으로.
네, 토지의 등급은 6개로, 그 다음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년의 등급은 몇 개로? 9개로. 이걸 뭐라고? 연분, 구등.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자, 주의해야 돼요. 최고 농사가 잘 된 때는 1개월당 20두, 최고 농사가 안 된 해는 1개월당 4두. 그러므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내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전분육등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연분, 구등법에 의해서다.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욕하는 것 같죠? 하중년, 하하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말이죠. 9개 등급이 나오잖아. 그래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기준에 의해서 20도에서 4두까지 내게 됐다라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1등전부터 6등전까지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수등 이척법이라고도 한다. 전분 6등법. 오케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것들. 토지를 조사한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했어요. 대개 양안은 몇 년마다 만든다더라? 20년마다. 그냥 대충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3년짜리가 많지만 양안은 20년마다고요. 그 다음에 조운제도, 세금을 걷어들이면 바닷가에 있는 조창에서 서울 한강 어디까지? 경창으로, 지방 조창에서 한강 경창으로 옮기는 것을 조운제도라고 했고, 이 조운제도에 예외 지역이 있었으니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예, 평안도, 또 뭐 함경도, 이런 지역은 인류지역, 거기 두고 써라. 사신접대비가 많이 드니까, 그죠? 또 군사비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예외 지역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공납. 그래요. 공납은 이제 수공업 제품이나 광물이나 수산물이나 모피, 과실, 약재, 이런 특산물들을 중앙관청에서 9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했어요. 그래서 매년 항상 정기적으로 내면 뭐라고? 상공. 수시로 내면 뭐예요? 별공. 그 다음에 임금님, 이거 저희 고장에 생산된 수박인데 진짜 커요. 애기 머리통보다 10배는 큽니다 하면서 이따만 수박 나오면 먼저 임금님한테 보냅니다. 알겠어요? 산삼이 발견됐다. 나란님한테 갖다 드려. 이렇게 지방 특산물을 임금한테 제일 좋은 거, 특등품을 갖다 바치는 걸 뭐라 그래? 진상 그럽니다. 진상. 알겠어요? 진상. 어떤 얼빠진 연예인 놈이 이제 그 누구냐 팬들한테 진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박납 폐단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각 9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특산물을 징수하는 단위는 9년마다다. 알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호별로 징수하는 호세이기도 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박납 폐단 중요 표시하시고 보세요. 이미 박납 폐단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15세기부터. 그래서 토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생산지가 변화하거나, 여지껏 우리 고장에서 감이 많이 생산됐는데 갑자기 감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감 생산 안 됩니다. 대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감을 계속 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 데서 감을 사다가 내야 돼. 그래서 사기가 힘드니까 이걸 대신 해달라고 중앙서리한테 이렇게 웃돈을 얹어주고, 당신이 좀 대신 내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리 놈들이 어때요? 농민을 뜯어먹는 방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법 알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폐단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특산물 납부를 방해하는, 막는 그런 폐단을 뭐라고요? 방납이라고 하더라. 누가? 서리놈들이, 중간 방납업자들이 챙겨 먹으려고, 리베이트 받으려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대가를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발생. 방납은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공납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폐단을 방납이라고 한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게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6세기. 그래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 폐단을 시정하자는 시정안이 조광조, 율곡이, 유성룡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제기되게 됐다. 기억나시죠? 됐죠? 그 다음에 근역과 요역이 나왔습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농민 남자에게, 그래요. 이 농민 남자를 정남이라고 그랬고, 그죠? 자, 정남 가운데 실제로 군대 가는 사람, 알겠어요? 예, 실제로 교대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군대 가는 사람을 정군, 이 나이에 해당된, 즉 정남이나 장정에 해당되지만 군대 가는 의무는 있지만 군대 가지 않고, 너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안 되겠다. 너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신체적 결함이 있으니까 군대 가봐야 활도 못 쓰잖아. 오지 마. 이렇게 제외된, 알겠어요? 정남에서 현역으로 가지 않고 제외된 그런 그 보충병쯤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봉족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리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인이 되어서 군대 현역으로 간 정군의 비용을 대줍니다. 보인 두 사람이 대개
전군 한 명의 군대 비용을 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의 장정들이 16세에서 60살까지 농민 남자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네가 군대가 너 군대 생활 오래 했지 내려와. 네가 보인대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 안에서. 오케이? 이렇게 군사제도가 운영됐다. 이걸 보법 그랬죠. 자, 그래서 향리, 양반, 서리, 향리 이런 사람들은 원래 관청에서 직역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가 면제됐습니다. 원래는 양이니까 군대 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기타 이제 요역은 뭐냐? 일을 하는 거. 군대 가는 거 말고. 그래서 가가호 정남 숫자를 고려해서 징발했는데 대개 토지 8개를 가진 사람에게 한 명씩 장정을 연 6일 동안 쓰도록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만 좀 알아두십시오. 다시 합니다. 토지 8개월 기준으로 장정 1인을 1년에 6일 동원훈련 시킨 거랑 마찬가지야. 너 나와 해가지고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만 그렇지 실제는 어때? 아무 때나 불러내서 아무 날이나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요역 장정으로 불려나갔다. 알겠어요? 임의 징발이 그런 얘기예요. 기타 이제 지금까지는 전세, 공납, 또 군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민이 지는 부담이고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 염전, 산림, 광산, 어장, 알겠어요?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기타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걷어들이기만 하지 않고 국가는 걷어들인 세금을 군량미 또는 구율미로 비축해 두거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왕실경비, 공공행사비, 관리들의 월급, 녹봉이죠, 군량미, 빈민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했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의 토지제도랄지 또는 세금을 걷는 제도랄지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잘 살려야 돼라는 경제 정책을 봤지만 그 다음들은 뭐냐?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원칙 있죠. 양반들은 잘 먹고 좋은 토지 가지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기억나세요?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봤댔죠. 지대나 세금으로 다 뜯기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게 대원칙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냐를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양반 지주 생활, 경제 기반, 항상 경제 기반은 땅과 노비를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녹봉이라든지 월급입니다. 땅은 과전이죠. 또 원래부터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자기 소유 땅이 있었고요. 노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양반 소유 토지는 되게 좋은 땅이다. 넓은 땅이다. 그리고 어떠냐? 병작 반수. 2분의 1 수확량의 2분의 1을 땅 주인한테 소작 농민이 주는 제도를 병작 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작을 주거나 아니면 노비나 친족을 파견해서 관리하기도 했다. 오케이? 노비는 재산의 한 형태로서 10명에서 300명가량 거느리고 있었다. 큰 부자겠죠. 300명 그 노비가 있었으니까. 주인과 함께 살면 뭐야? 솔고노비. 고려하고 조선 똑같습니다. 따로 나가서 살면 노비는 노비인데 결혼도 해라. 나가 살아라. 알겠어요? 그리고 매년 노비 몸값으로 신공을 바쳐라. 포와 돈으로. 이런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한답니다. 같은 노비지만 외거노비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민 생활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권농정책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개간을 장려하고 수리설을 확충했는데 농사 알아서 농사직설, 금양잡농 둘 다 조선 전기의 농사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농사직설, 금양잡농 특히 금양잡농은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금양지방, 지금의 경기도 시흥지방에서 양반인 이 강희맹이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지은 책이에요. 알겠어요? 또 농사직설은 뭐냐? 이것도 역시 조선 세종 때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은 공통점이 뭐라고? 15세기 농서다. 즉 조선 전기의 농서다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지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책이다라는 점에서도 묶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농업기술의 진전, 반농사, 2년 3작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2년 3작의 윤작법이 나타난 것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고려시대에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2년 3작이 조선시대는 확대입니다. 확대. 중요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고려시대 농법하고 조선시대 농법하고. 그 다음에 농농사 남부지방의 모내기가 보급됐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 모내기가 시작된 것은 언제야? 고려시대지만 조선 전개는 이제 남부지방에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더 확산됐다. 이런 얘기죠. 이모작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내기를 금지했다는 사실. 왜? 가뭄들만 어떡하려고 그래. 너네들 비 안 와버리면 모내기 못하잖아. 그러면 올 농사 망쳐. 알았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모내기를 못하게 모내기를 금지하자. 이양법을 금지하자. 농부들의 대처 방법은 뭐냐? 저수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므로써 물을 확보해 둠으로써 농민들은 모내기를 해당하려고 했다. 왜? 모내기를 해야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모작을 해야 벼와 보리를 같은 땅에서 2번 생산함으로써 알았어요? 예, 농민들이 가난에 빠진 농민들이 보리라도 건져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농민들은 기를 쓰고 악을 박박 쓰고 저수지를 우리가 만들게 하면서 예, 이렇게 이양법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양법이 왕창 늘어나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도 올 때 고려시대에 출현했고 조선시대에 발달했어요. 가축의 그 똥오줌이나 인분, 사람의 똥오줌을 비료로 주는 거죠. 시비법. 그래서 연작이 가능해지고요. 농기구, 쟁기나 나시나 호미 이런 것들이 출현한 게 아닙니다. 개량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생산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화 재배가 확대되고 목화 전례는 언제요? 원간석기 때 누구에 의해서? 문익점에 의해서 그 재배가 조선 전기에는 확대된다라는 점. 기타 야수, 약초, 과수 재배가 역시 확대되더라. 농민 생활 어려움 15세기 후반 양반들은 농자 확대로 지주제가 확산되면 농민들은 생산해봐야 수확량의 절반을 땅 주인한테 뺏기기 때문에 예, 결국 농민들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농민 생활 안정 대책 그랬는데 보세요. 조선 전기에는 구항 방법을 제시하고 잡곡을 먹어도 되잖아. 도토리나 나무 껍질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예, 양반들이 말해요.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한테 그 농민들을 살려야 되니까 쌀을 내주지 않고 어때? 산에 가봐 들에 가봐 먹을 거 천지야. 식뿌리 캐먹어 이렇게 하면서 알려준 책이 구황찰요야. 주의해야 돼요. 예, 농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반들이 만들어준 책이 뭐라고? 구황찰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증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웰빙 식품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 지주들은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 왜? 농민이 죽어버리면 지주 전호제를 못하니까. 소작농이 없으면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농사질 농민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도토리 그 묵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향약을 시행하기도 하고 알겠죠. 이렇게 예, 농민들의 최소한도 삶을 보장해 주려고 했었다. 알겠어요? 옆에 오른쪽에 농업 기술의 발달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십시오. 중요 표시 왕창 해두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조선 후기 가서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농사직설, 세종 때 사시차녀초, 그 다음에 금양잡로, 농잠서, 이거 잠은 그 누에 잠자죠. 그러니까 뽕 재배하고 누에 키우는 이런 법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황찰이요. 아까 말씀드린 예, 흉년에 굶주린 사람은 구급법을 대체식물 그 식품 조제법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죠? 기타 수공업 생산활동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다. 모든 수공업자들은 예, 어디에 등록? 공장안. 수공업자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그래. 동그라미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관청에 등록돼 있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장인을 뭐라고? 경공장. 지방에 등록된 장인을 뭐라고? 외공장. 이렇게 예, 모든 장인들은 공장 안에 이름을 등록시켜 놓고 의류, 활자, 무기, 화약, 문방구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공급했다. 이렇게 수공업자가 국가를 위해서 이름을 장인 명부에 올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의무를 국역. 농민이 군대 가는 것을 뭐라고? 군역. 농민이 잡혀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요역. 알겠죠? 상인들은 물건을 사다가 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국역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은 군역 의무가 있지만 상인들은 군역 의무 대신에 뭐라고? 국역 의무가 있다. 수공업자도 마찬가지다. 알겠어요? 기타 이제 민영수공업이나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그 만드는 그런 자급자족의 형태로 만드는 생필품 이런 것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알겠죠? 상업은 중농 억상 정책으로 오히려 고려보다 조선 초기에는 상업이 통제를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무지 발달하지만 예,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고려 때에 비해서 국가적 통제가 있었다. 왜냐? 중농 억상 정책, 유교의 윤리관, 성리학적 윤리관 때문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의 종로에 상점 가를 만들어서 점포를 쫙 설쳐두고 이걸 시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는 대신에 그 시전에서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에게는 뭐요? 점포세를 징수했다. 알겠죠? 상세를 징수했다. 이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고 시전들에게는 알겠어요? 예, 난전 상인들이 난전은 뭐냐면 난전은
예, 국가 허락을 받지 않는, 알겠어요? 허가받지 않는 잡상인들을 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국가 허락을 받고 국가가 만들어준 점포에서 국가의 점포세 즉 상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상인을 뭐라고? 시전이라고 하고, 국가 허락을 받지 않고 등짐, 보짐 또는 뭐 좌판, 알겠죠? 이렇게 길거리에다 차려놓고 물건을 예, 세금 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난전이라고 했는데, 이 난전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금난전권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 이 금난전권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무슨 판매권이야? 자기만이 국가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그 물건을 자기만이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말한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금난전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독점 판매권이다. 알겠죠? 그 시전 가운데 특별히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중요 물건을 납품하는 여섯 상인들이 있었으니 비단, 명주, 모시, 종이, 그죠? 삼배, 해산물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을 육의전이라고 했다. 오케이? 시전 가운데 특별한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시전의 상해 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었죠. 그죠? 고려시대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장시는 5일 정기시가 15세기 후반부터 전라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 다음에 16세기 중엽에 전국으로 확대되더니 나중에 18세기가 되면 천여 개의 장시가 발달했다. 조선 전기에는 전라도 지방에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이, 왜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이 발달했다고? 잉여 생산물이 많아져서 내다 팔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에 저화, 그죠? 태종 때 저화라는 지폐가 만들어졌고 조선 통보 유통이 시도됐지만 결국은 유통이 부진했다. 왜? 상업이 반대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역은 명, 여진, 일본 이런 나라들과 무역을 했는데 다 설명이 됐습니다. 세금제도 문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금제도, 수치제도 운영의 폐단이 발생했다. 또 하나는 뭐냐? 지주전호제의 일반화로 인해서 몰락 농민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 여러분 다 말씀드린 거죠? 방납 폐단이 극에 달한 게 16세기다. 그래서 조광조, 유성룡 이런 분들이 예, 공납폐단의 시정을 하자고 예, 대공수입법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다. 군역도 마찬가지다. 농민의 요역 동원 기피로 군역 요역화가 발생. 그죠? 이제 대립제가 성행하고 농민들이 군대 가봐야 완전히 이러다가 개죽음이야 하면서 군대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딴 사람을 대신 내보내는 대립제가 성행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농민의 요역 동원 기피로 군역의 요역화가 발생해서 군인들을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군대 오지 말고 예, 포로 대신 납부하는 방군 수포제가 대립하는 행위가 성행했다. 알겠어요? 군역 대신 군포징수제도가 점차 확산됐다 이거야. 그 다음에 황고급폐단, 공고한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상은 높은 이자를 거둬들이는 이런 황고급폐단도 발생했다. 결국 뭐냐? 예, 임꺽정과 같은 도적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6세기 얘기입니다. 16세기 얘기예요. 명종 때 임꺽정이 나타났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선 전기의 그 경제를 한번 쫙 여러분과 함께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선 후기 경제를 봅니다. 방금 본 것의 연장선에서 봐봐요. 외란과 호란을 거친 이후에 이제 양난 이후라고 하죠. 양난 이후 우리 농촌 경제가 항폐화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양난 이후에, 외란 호란 이후에 농촌이 황폐화되더라. 이미 16세기부터 그죠? 그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고, 특히나 이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큰 난리를 두 번이나 당함으로써 완전히 그냥 농민들이 쫄딱 망합니다. 7년 동안이나 전쟁을 겪었으니까 임진왜란만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촌 사회가 크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붕당 정치가 변질됐어요. 그죠?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외란, 호란 이후가 되면, 특히 숙종 때가 되면 뭐가 됐다고? 숙종 때 무슨 정치? 환국 정치로 붕당 정치가 나빠진 거죠. 그죠? 붕당 정치의 뭐가 발생했다? 폐단이 발생했다. 알겠어요? 예, 치열한 당파 싸움이 발생했다. 또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일당 전제화로 간다.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이렇게 되면은 일당 전제화나 붕당 정치 폐단, 환국 정치 전부 다 뭐야? 예, 결국은 사림 양반들이 당파를 형성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 국가나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당파, 자기 당파의 이익만 노리고, 알겠죠? 백성들의 생활이나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 오늘날 정치하는 놈들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양난 이후에 더더군다나 살기 힘든 농민들한테 이렇게 정치까지 엉망 개판으로 감으로써 이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도적대가 출현하고요. 알겠어요? 유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세금 제도를 바꿨다. 알겠어요? 세금 제도를 개편했어요. 왜 세금 제도를 개편했냐? 이렇게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왜? 국가는 항상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왜? 농민들의 생계가 안정되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국가에 뭐 내니까? 세금을 잘 내니까. 알겠어요? 또 하나, 양반 입장에, 이 양반들 입장에서도 어때요?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농민들 뜯어먹는 데 혈안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주 굶어 죽거나 도망가서 화적대가 되거나 이 정도 뜯어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농민들이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 도저히 못 살아 시장.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어. 차라리 그냥 도적대가 될래.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그 양반들도 소작을 줄 농민들이 없어져 버린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겠다고? 세금 제도를 바꿨다. 세금 제도를 깎아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죠? 해보자. 우리 먼저 전세는 뭘로 바꿨다고? 영정법. 공납은 뭘로 바꿨다? 대동법. 군역은 뭘로 바꿨다고? 균역법.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왜 조선 후기의 외란호란 이후에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꿨냐? 지금 이 얘기야.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야 돼. 농민들이 없으면 어떻게 세금 건너? 농민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 양반들의 땅은 누가 농사 짓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세금을 깎아준 것은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국가나 양반 지배층 이익을 보기 위한 거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그 조선시대에 전국의 토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특히 이제 이 사이가 외란이 벌어졌습니다. 외란 이전에는 자, 이게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공양왕 때만 하더라도 그 한 60여만 걸. 지금 이거 보세요. 실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토지 면적입니다. 근데 장부에 올려있는 토지 결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장부에 있는 대로 다 못 걷어. 왜? 이거 보세요. 항상 이렇게 장부상의 결수는 이만큼인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토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만큼은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그나마 세종임금 때는 어때? 장부상의 결수가 145만 결, 150만 결, 많을 때는 이제 165만 결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세종 때는 거의 모든 토지에서 세금을 다 걷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장부상에는 땅이 있다고 그 땅의 액수가 잡혀 있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 토지들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왕실 소유 토지라든지 또는 뭐요? 면세전이 있습니다. 서원에 지급된 서원전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걷었죠. 그죠? 이런 면세전이 많아져 버리면 장부상으로는 땅이 많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세금 거둘 수 있는 토지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고려 말에서 세종 임금 때까지 이렇게 토지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토지 결수가 왕창 늘었는데 고려 말 50만 결 정도밖에 안 됐던 이 토지가 조선시대에 약 3배 정도로 늘었으나 165만 결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는 이유는 뭐냐? 당연하게도 무슨 사업이 진행돼서 대간 사업을 많이 했어요. 땅을 늘려라. 땅이 있어야 농사 지을 거 아니냐. 산을 깎아라. 호수를 메꿔라. 바다를 메꿔라.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영토 확장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세종 때 사군 육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뭐예요? 개간했어요. 우리 걸로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경지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뭐예요? 예, 양전 사업이 단행됐어요. 양전 사업은 뭐예요? 있는 땅을 죄다 조사했단 말이야. 땅이 있으되 장부에 올라있지 않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장부를 정리를 잘했어요. 그 대신 정리한 그만큼 또 세금을 걷어서 이 차이가 별로 없이 세금을 잘 걷었다. 알겠죠? 외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50만 개쯤 됐는데 외란이 빵 터졌습니다. 외란이 빵 터진 이후에는 어때요? 선조 때 겨우 40만 결 정도, 나중에 광해군 때는 54만 결 정도. 다시 광해군 이후에, 특히 광해군 이후에 북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 왕창
양전사업이 또 단행됐어요. 양전사업. 그래서 이 양전사업이 개간사업이 알겠죠? 토지 면적을 늘리려는 이런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나중에 어때요? 영조, 정조 때가 되면 거의 세종 때하고 버금갈 만큼 140만 결 정도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말이에요. 이때는 장부상의 결수는 140만 결쯤 됐지만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결수는 80만 결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만큼의 차이가 났을까? 뭐 때문에? 면세전이 많았다. 알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서원전이랄지, 알겠죠? 서원에 지급된 토지, 이런 서원전, 알겠어요? 또는 뭐 궁방전, 이런 면세전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뭐냐? 장부상으로는 140만 결로 토지가 왕창 늘었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 면세전이 많아졌다. 알겠어요? 그 당시 이제 국가가 양전사업을 많이, 개간사업을 많이 주도하고 결국 국가 소유 토지들은 세금을 안 걷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궁방전, 공회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예, 면세전이 많아서 예, 토지 결수와 원장부 결수와 수세실 결수 차이가 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예, 이렇게 실제로 잡히지 않는 은닉된 토지가 있어서 이 숨겨진 토지, 그러니까 원장부에 잡히지 않는 이 숨겨진 토지를 뭐라고 하냐? 은결이라고. 은결이 어디서 나오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은결을 적발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은결을 적발해서 장부상의 토지 결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 알겠죠? 광무개혁 때 이때는 뭐야? 아, 이거 지계를 발급해서 토지도 대장에 이만큼 다시 또 토지가 쌓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후에 전세부터 또 보는 거예요. 전세. 자, 우리는 예, 그 전세가 예, 차등세율을 적용하던 전세가 액수가 고정돼 갔다. 우리가 이 고정된 전세를 뭐라고 그랬죠? 영정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봐봐. 한자로 뭐라고요? 영원히 정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하자고? 1결당 4도로 정하자. 그죠? 그래서 예, 그 이전에는 연분 구등에 의해서 최고 20두에서 이거 한자로 두예요. 알겠어요? 최하 4두까지 이게 상년의 경우에 20두죠. 그 다음에 상중년, 상하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야? 하하년의 경우에 예, 가장 흉년이 든 경우에 4두, 최고 풍년의 경우에는 20두 이렇게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 외란이 터져가지고 토지 결수가 많이 줄어버리고 토지 대장, 이거 말이야, 누구 땅이 좋고 누구 땅이 나쁜지 전분 6등법에 의해서, 그죠? 이 토지 등급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전분 6등이나 연분 9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토지 1결당 무조건 4두씩 걷는 걸로 영원히 정해버리세. 이게 뭐야? 영정법입니다. 알겠죠? 더더군다나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결국은 예, 이거 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농민들이 전세를 내는 농민들이 예, 최고 20도에서 최하 4두까지 내다가 예, 1결당 4두로 내게 됐다고 했으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줄었겠네라고 하지만 이때는 되게 전세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농민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민은 자기 땅을 가진 농민, 즉 자영농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16세기에 지주전호제가 확산돼서 이 지주전호제는 뭐예요? 소작농이 증가하죠.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을 땅 주인에게 뭘 내는 사람이야? 지대를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민 가운데 소작농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지대를 내는 농민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전세를 깎아줘 봤댔죠. 전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부담하는 거죠. 지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를 낮춰주면 지주 부담이 줄어들지 이 농민들, 즉 소작농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거 알겠어요? 그러므로 농민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전세를 농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내거나 운송료까지 농민한테 덤태기를 씌거나 해가지고 전세를 영정법으로 낮춰서 1결당 4두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부담이 많았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선택지에 영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들은 전세 부담으로부터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때요? 틀리다 라고 과감하게 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양전사업을 통해서 또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 농민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알겠어요? 전세가 이렇게 영정법으로 정액화되었다. 알겠죠? 공납은 뭐냐? 공납은 그렇습니다. 이제 16세기에 박나부 폐단이 가장 극심했었고요. 박나부 폐단이 커진 이후에 알겠어요? 박나부 폐단이 커진 이후에
그렇습니다. 가장 농민 부담이 가장 컸던 게 바로 특산물이었다. 알겠죠? 자, 농민의 토지 이탈 아까 봤죠? 인격정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결국 외란 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농민들이 이제 토지 이탈합니다. 나는 화전민이 될 거야. 나는 산적이 될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토지 이탈해 버리면 결국엔 뭐냐? 농촌 경제 파탄이 온다. 우리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일종의 조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대공수미법. 이거 보세요. 대공수미법이란 뭐냐면 이게 공납 특산물이잖아요. 특산물 공납에 대신해서 쌀을 미자야 미 거둡시다. 거둘 숫자죠. 그래서 대공수미법이라고 했어요. 이것 자체가 바로 대동법을 의미해. 알겠어요? 특산물 대신 쌀을 징수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 특산물 대신 쌀을 징수하자는 얘기는 특산물의 쌀 세금화, 전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동법의 또 다른 표현 뭐라고? 공납의 전세. 이게 무지하게 잘 나와요. 공납의 전세하는 뭘 의미한다? 대동법을 의미한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볼까? 기타 세금, 그죠? 기타 세금이 뭐가 되었다? 전세로 바뀌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게 뭐야? 공납이었는데 전세로 바뀌어버렸네.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알겠어요? 특산물을 내야 될 것을 땅 가진 지주에게 쌀로 내라고 했으니 결국은 기타 세금의 전세화 현상이 나타났다. 알겠죠?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로 내면 대동미, 배로 내면 대동포, 돈으로 내면 대동전, 그죠? 배나 문명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동포죠. 이렇게 미포전,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으로 징수하게 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이 시행됐습니다. 균역법. 그래서 균역법은 군역인데요. 15세기 보법이 16세기부터는 그죠? 이게 16세기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방군 수포제가 시행되고 장정 1인당 군포를 2필씩 내게 됐다. 알겠어요? 자, 이것이 아예 법제화된 게 바로 뭐냐? 군적 수포화라고 합니다. 군적 수포제라고 하죠. 군적 수포제. 군적 수포제가 진행됨으로써 결국 뭐냐?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내고 말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공부 좀 이제 헐만하고 철 좀 들어서 아이고야 미팅도 지겹고 이제 공부나 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와가지고 2학년 때 딱 군대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뭐 아보면 어때? 그냥 아저씨 돼가지고 말이죠. 학교 잘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몇 년씩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가슴 찔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아이씨 내가 군대 2년만 안 썼고 왔더라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도 말이야 군대 안 가고 차라리 세금 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안 간 대신 200만 원만 내라 하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요. 나 200만 원 내고 군대 안 갈게요.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해마다 2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부담이 좀 커질 거야. 뭐야? 60살까지 계속 내야 된다. 아이고 뒤로 자빠지겠죠. 그래 안 그래?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농민의 부담이 이제 가장 큰 것은 17, 18세기가 되면 농민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공납이 아닙니다. 이때는 군역의 부담이, 군포의 부담이 가장 커졌어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시기별로 말이죠. 시기별로 16세기에는 공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었고요. 17세기와 18세기에는 이렇게 군포 징수에 따르는 폐단이 가장 컸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폐단이란 농민 부담이 극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농민을 가장 뜯어먹는 제도가 뭐냐? 환곡입니다. 환곡. 그래서 환곡의 폐단이 가장 컸었다. 여러분 봐봐. 그런데 자, 이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죠? 1608년 광해군 때 처음으로 뭐가 시행됐다고? 대동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동법이 최초로 그죠? 경기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지만 이것이 전국으로 시행될 때는 1708년 그죠? 대동법이 조선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때는 뭐냐? 이때는 무려 100년간이나 걸렸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봐봐요. 17세기와 18세기로 가면은 이제 공납의 폐단이 시정됐어.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 부담은 줄고 대신 지주 부담이 늘었잖아. 그 대신
예, 특산물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17, 18세기는 농민한테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군포 내는 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언제? 1800, 그죠? 1750년 영조 때입니다. 그죠? 영조 때. 영조 때 이때 균역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그나마 농민의 두 필 내던 군포가 한 필만 내게 됐으니까 농민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 19세가 되면 다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곡식을 빌려가야 되는데 그냥 고리대업으로 농민을 등쳐먹는 이런 고리대업, 환곡이 고리대업화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환곡 폐단이 19세기에는 가장 극심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그죠? 흥선대원군이 이런 환곡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뭘 시행했어요? 사창제를 시행했어요. 사창제. 알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란, 호란 이후에, 양난 이후에 보세요. 예, 5군영이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외란 중에 벌써 훈련도감이,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5개 군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5군영 같은 경우 이제 삼수병, 훈련도감에 있는 삼수병은 삼수 및 세를 내야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삼수병 월급을 주게 삼수 및 세를 거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또 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농민 부담이 점점 늘어나더라. 자, 양반 수가 늘어나고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농민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번 농민이거나 상인, 허생처럼 돈을 많이 번 상인 이런 사람들 어때? 아예 그냥 양반, 허생은 원래부터 양반이었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농민, 돈을 많이 번 상인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이걸 납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납속을 통해서 공명첩을 사가지고 양반 수가 크게 늘자, 예, 군포 낼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군포 낼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예, 한 사람당 부담하는 군포 부담이 점점점 늘겠죠. 군포 부과량이 더 늘었어요.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까 본 바와 같이 17, 18세기는 농민의 부담 가운데 가장 큰 게 군역이었다. 군포였다. 그래서 1750년 영조 때, 그죠? 영조 때 1750년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됨으로써 한 사람당 한 필만 내도록 줄어들었다. 그죠?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계층, 양반에게는 선무군간포, 지주에게는 결작 이런 이름으로 결작, 지주에게, 그죠? 지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일부 양반들은 선무군간포, 기타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 예, 어부들은 어장세 또는 선박세, 소금쟁이들은 염세 이런 것들한테 떠넘겼다 이거야. 그래서 지주들이 농민에게 다시 결작을 떠넘겨서 군적은 문란이 19세기에는 예, 다시 재현되더라. 그래서 군정문란 이렇게 나옵니다. 항공문란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경제생활, 양반들의 경제생활, 주로 생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생활을 보고 다음 시간에 근대 태동기의 경제의 내용을 또 교재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